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좀 엉뚱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예. 영국의 복지를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예, 예. 제가 뜬금없이 영국의 복지를 주제로 꺼내든 건 순전히 제 개인적 사정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예. 바깥에서 있는 바람에 뉴스를 잘 챙겨볼 여유가 없었어요. 잠깐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의 공장 이전 소식 같은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는데 이걸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내일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예. 이런 날을 대비해서 제가 스페어로 준비를 했던 복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영국의 복지인데요. 영국이 지금 복지국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애매하죠.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마가렛 대처가 수상이 된 이래 신자유주의 철학이 영국에 확산되면서 영국 복지가 사실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좀 삐리리한 나라지만 과거에는 영국이 복지국가의 교본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미혼모라고 하지요. 청소년기에 이제 출산한 여성 같은 경우 국가에서 집을 주더라고요. 근데 집이 뭐 그냥 허접한 집이 아니고 괜찮은 집이고 한 10년 살다가 성년이 되고 그러면은 그 집에 계속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야,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제가 그 제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법한 게요.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이 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그런데 이 말의 고향이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교본이 된 때가 1942년입니다. 시기가 2차 세계대전 딱 한가운데죠. 그러니까 이때 영국은 그야말로 독일한테 신나게 주어터질 때였습니다. 포탄이 매일 런던에 막 쏟아지고 국가가 망하느니 마느니 뭐 이랬었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갑자기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당시 이제 처칠은 보수당 당수였는데 노동당하고 연정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 와중에. 그래서 노동당 출신들을 대거 강요에 포함을 시켜요. 이때 노동부 차관으로 입각을 한 사람이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베버리지가 당시에 영국의 백년대계라고 할 만한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친 끝에 1942년에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 보고서가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단순히 한 정권의 목표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한 국가의 시스템을 한 100년 정도를 내다본 방대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전쟁 와중에 발간이 됐는데 정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영국 런던 시내에 독일 폭격이 막 오고 가고 하는 이 와중에 시민들이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사기 위해서 서점 앞에서 줄을 막 1km, 2km씩 이렇게 줄을 섰다고 해요. 당시에 하루에 책이 7만 부씩 팔렸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래서 런던에서는 전쟁 전황보다도 베버리지 보고서가 더 인기를 끌었다는 우스개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예. 베버리지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의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5대 악 이런 걸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5대 악이 뭐냐면 가난,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5대 악을 없애려면 당연히 가난이 먼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예. 질병과 불결 이 5대 악을 없애려면 국가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확보가 돼야 하겠죠. 무지와 나태 이 5대 악을 멈추려면 완벽한 공공교육 시스템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태어나면 국가가 모든 의료를 공급하고 완벽한 교육을 제공하고 어떤 경우에도 빈곤에서 헤어날 수 있는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담습니다. 이런 철학이 있으니까 이제 미혼모 같은 분들에게도 10년 이상 장기주택을 제공하는 김용민 PD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복지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영국이 자랑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이 보고서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복지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방대하고 장기적인 국가 시스템이라는 걸 계획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 유일한 작업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2006년에 발표됐던 비전 2030이라는 보고서가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담은 거의 첫 번째 보고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요.
자기의 임기하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좀 장기적인 미래, 흔들리지 않는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컸던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예. 그래서 이 비전 2030 보고서는 무슨 뭐 이렇게 쇼잉하듯이 내는 보고서가 아니고 진짜 2030년까지 내 집권 시기랑 상관없이 국가의 대계를 잡고 싶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 같은 거였습니다. 예. 근데 당시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훌륭해요. 그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무상급식, 무상의료, 그리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이런 거는 요즘 대선 후보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복지에 축이 되는 50개 과제가 이미 2006년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 한참 내는 복지 공약 보면 이 보고서에 다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무려 13년 전에요. 여담이지만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이 이유가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보고서를 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2006년 8월에 발표됐는데 이때 열린우리당 인기가 박살난 상태였죠. 그리고 그 어제자 김용민 PD님 처음에 하셨던 얘기하고 매치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분열도 있었던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우리당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1년 뒤에 대선 있는데 그리고 2년 뒤에 총선 있는데 뭘 또 청와대가 임기 말년에 이런 걸 발표하냐. 이런 걸 발표하면 증세 논란이 벌어질 텐데 아이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세금 걷는 걸 싫어하는데 왜 청와대가 또 이런 논란적인 보고서를 내서 약간 좀 이런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때 분위기가 그랬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2030 보고서가 묻히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뭐라 그럴까요? 당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조금 서글픈 자화상 같은 겁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났고 올해 초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다시 만들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와 상관없이 정말 좀 장기적이고 영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복지의 뭔가 이 대설계 도면 이런 걸 만들자는 움직임이 청와대 안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나 돌기로는 2040년 혹은 2050년 정도를 목표로 한 국가 비전 보고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본론은 이겁니다. 좋은 정부가 이런 훌륭한 복지의 틀을 잘 짜면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복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정치가 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충분 조건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오랜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예.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보면요. 영국의 복지 현실이 확 드러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평생 목수로 살았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사람인데 부인과 사별을 하고요. 나이가 60이 넘긴 상태에서 주인공이 심장병에 걸려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가 주는 정부 보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야 해요. 영국에서는요. 이제 건강 전문가를 찾아가니까 건강 전문가가 뭘 묻느냐. 혼자서 모자 쓸 수 있어요? 50m 자력으로 걸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 제대로 누를 수 있어요? 자명종 시계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매뉴얼에 그렇게 질문하도록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니엘 블레이크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할 수 있어요. 자기는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답하면 건강한 사람이 돼버려서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대목이 아니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물어보느냐. 내가 아픈 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아픈 거다. 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국가공무원 건강 전문가가 묻는 건 완전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계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무원은 다니엘이 정말로 어디가 아픈지 왜 고통스러운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고 영혼이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예. 겁니다. 약간 영혼 없는 공무원 그런 말이 맞는 대목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질병수당 대상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려고 항고 절차를 밟아요. 항고를 하러 갔더니 거기 공무원이 일할 여건이 되시면 구직수당 신청하시고요. 병이 깊어서 환자시면 질병수당 신청하세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질병수당에 신청해서 떨어져서 온 사람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러면 질병수당 신청 떨어졌으면 구직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구직수당. 질병수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항고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예. 내가 지금 구직할 상황은 안 되고 질병수당 탈락에 항고를 하겠다. 그리고 구직수당 신청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두 신청의 양식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그거 둘 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아니면 전화 도우미 이용하세요.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아하. 근데 이 다니엘은 인터넷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니까 기다리는 시간, 뭐 하는 시간, 1시간 정도 넘게 걸려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제도가 있는데 국가가 실제로 민중들의 고통에 무심한 겁니다. 기계적으로 매뉴얼대로만 부르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블레이크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복지센터 벽면에 커다랗게 낙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 블레이크는 굶어 죽기 전에 항고일 배정을 요구한다. 상담 전화에 구린 대기음도 제발 바꿔라. 이렇게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의 복지 체계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복지가 나를 살리는 체계가 아니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체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복지를 통째로 거부하겠다는 선언을 하죠. 이게 이제 이 영화의 굉장히 잔잔한 주제입니다. 예.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많은 정책들 중에 이게 이제 대부분이 대처 시대에 오면서 박살이 나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그 골격이 보존이 되는 복지 정책이 의료보험 정책입니다. 예. NHS라고 해요.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영국 국민들의 자긍심 같은 겁니다. 영국의 NHS는 영국 국민들이 영국 왕실만큼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제도예요. 예. 이 의료보험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너무 높아서 대처 같은 이 또라이 자유주의자도 이걸 민영화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만큼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보험이 이렇게 돼 있죠.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죠. 그런데 영국의 NHS는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냥 세금에서 나가요. 즉 국가 예산에서 국민의 의료 체계를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비는 완전 무료고요. 국가가 의료 체계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사 신분이 전부 준공무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만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연봉이요. 예. 그런데 2년 전쯤에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이 난치암 환자가 된 의사 병원에 친절을 처방하다라는 게 기사 제목이에요. 영국의 NHS는 제도적으로 실제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영국뿐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도 이 제도를 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제도를 실시를 해보면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의사들이 졸라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더 친절하게 환자들을 대해줘봐야 인센티브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월급 받는 공무원인데 뭐 굳이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의사들이 친절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케이트 그레인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난치암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 사실 이 사람 원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케이트도 의사 때는 공무원이었으니까 연락 환자들한테 무뚝뚝했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불치병에 걸려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의사가 불쑥 병실에 들어와서 자기는 이제 불치병 암인데 이걸 선고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데 혹시 가족분이라도 불러드릴까요? 이런 말도 없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당신 암이에요. 암세포 여러 곳으로 전이됐어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트가 너무 쇼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병원에서 이 케이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7번 침대 환자님 이렇게 번호로 부르다는 거예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번호로 부르니까 이 케이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 출신 케이트가 2013년에 트위터를 통해서 Hello, my name is 라는 해시태그를 붙여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뭐 이런 뜻이죠.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왔을 때 제발 Hello, my name is 누구누구 요거 좀 하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 인사는 하자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건데 그러면 제발 환자를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물건 대하듯이 말고 우리 사람이니까 이름이라도 이야기하고 인간적으로 치료 시작합시다. 이 해시태그를 붙여서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해시태그가 무려 10억 개가 넘는 해시태그 트윗을 이끌어냅니다.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운동이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영국의 NHS에 엄청난 경종을 울립니다. 보험 시스템은 대단하지만 그만큼 의사들의 비인간적인 면모가 이 트윗을 통해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거죠. 실제로 케이트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기사가 그 케이트가 죽은 걸 계기로 나온 기사인데 평가가 이 케이트의 캠페인이 베버리지 보고서 못지않게 영국 NHS에 큰 변화를 안겨주고 떠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 당시 영국 보수당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원래 NHS를 민영화하려고 무지하게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봐라 이거 지금 NHS 너무 비효율적이다. 우리 민영화만 하면 의사들 무지하게 친절해지고 돈만 많이 주면 의료 서비스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다녔는데 예. 케이트의 운동으로 이 목소리가 싹 사라집니다. 이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죠. 우리가 민영화냐 아니면은 국가 주도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할래? 민영화할래? 이 질문의 시장주의자들은 민영화해야 돼. 왜냐하면 시장에 맡겨야 효율이 좋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 영국 의사들의 불친절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그게 대안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런 대안을 채택하면 다니엘 블레이크는 아예 복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겠죠. 돈 없는 환자는 불친절한 의료 서비스조차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 지금처럼 무뚝뚝한 복지 시스템에 의지를 하면요. 의사나 공무원은 어차피 월급 나오니까 대충대충 일을 해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집니다. 다니엘 블레이크가 겪었던 것처럼 인간의 자존감을 말살하는 복지가 오히려 사람의 자존심을 확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죠. 이제 이 두 양극의 선택에서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합니다. 자유주의냐, 복지 시스템이냐, 뭘 선택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제 오랜 고민이 이겁니다. 새로운 길은 없을까? 제 개인적인 마음속에 담아둔 답은, 이게 표현이 너무 낭만적인데, 진심을 담은 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사회가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좋은 정치 시스템, 좋은 지도자가 복지 체계를 잘 설계를 하면 정말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가 될까?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는 맞지만 절반 정도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좋은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사회의 중심에 제도를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케이트 그린지의 헬로 마이 네이미즈 운동이 가슴에 저한테 확 와닿았던 이유는요. 실제로 이 운동이 영국에 죽어가던 NHS를 다시 살렸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민영화 노래 부르던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가 결국은 이 운동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NHS를 골자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다음 총리인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도 취임하자마자 죽기 직전에 케이트한테 편지를 보내서 나도 이 헬로 마이 네이미즈 운동에 동참하겠다라고 밝히죠. 가슴 따뜻한 복지가 시장주의자들을 이기는 겁니다. 돈으로 효율을 사는 게 자유주의라면 제도로 복지를 세우는 게 복지주의죠.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린 당연히 후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복지 정책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되고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검증의 문제가 되고요. 국가가 국민을 돌보는 태도의 문제가 돼요. 그런데 복지는요. 근본적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제도와 사람에 대한 존중, 이 두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버리지 보고서 같은 좋은 보고서가
100번 나와도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예. 현 정부가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이리저리 들려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치 시스템이 좋은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것만큼 한국 사회의 내면적인 변화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사람을 존중하고요. 서로를 아끼고요. 서로를 사랑하고요. 이 진심 어린 복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에 걸맞는 한국의 장래에 길게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실현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 사정으로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요 기회를 틈타서 제 오랜 고민 하나였던 인간에 대한 존중이 꼽히는 복지,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무르익은 그런 사회라면은 이 사회에 와서 테러 저지를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이 규정되니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한국에 오는 사람들 모두 그 분위기에 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건 정말 중요하죠.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갔던 이른바 이방인들,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진짜 이방인으로 생각해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민자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사회의 위험 요소가 된 거는 그 사회가 그만큼 인종차별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예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정말 생각이 맞는 말씀입니다. 들면서 네, 바로 그거죠. 예, 우리가 막연히 사람을 경계하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예우했는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타인에 대한 그런 경계심, 공포심을 누그러뜨리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100% 동의합니다. 비단 이민자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 을들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예우하면 누가 해를 입히고 누가 가서 녹취를 하고 누가 가서 그 갑질을 폭로합니까?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그런 문화가 상당히 부족해요. 사람에 대한 애정, 존중 이런 것들이요.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제가 진짜 실로 중요하게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 너무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